이 언어가 있습니다. 개발하게 네. developmental corruption이라고 해서 개발 발전주의적 부패, 그러니까 표현이 잘못하면 부패를 옹호한다라고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부패가 아니라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는 부패라면 그걸 developmental corruption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네, 오늘은 저희가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진짜 이유를 오랫동안 연구해오신 이한희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로스트 인 코리아라고 해방 후 한국 발전의 기원과 부패 패러독스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책을 쓴 이한희라고 하고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호벨 파운데이션이라는 공익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직전에 얘기를 좀 박사님과 네네. 나눴는데 진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유, 좋은 일. 개발도상국에 직접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한류 붐인데 예전에 이제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나 또 국제기구에서 일할 때나 이럴 때 외국분들을 만나면 크게 이제 두 개의 관심이 있죠. 하나는 무조건 이제 K-pop, 한류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는 야, 니네 나라는 왜 이렇게 발전 빨리 했냐? 특히 1945년도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많은 나라들이 독립이 됐는데 왜 너네 나라만? 너네도 그냥 식민지였는데 왜 니네 나라만 이렇게 빨리 발전했는지 그걸 배우고 싶다. 그야말로 그렇게 배우고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멋지게 발전을 했고 그래서 이 성과를 주변 개발도상국들한테 알려주고 또 그들이 우리처럼 잘 살 수 있도록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약간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데 관심이 오랫동안 있었고 그래서 현재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을 찾기 위해서 이 긴 그렇죠. 시간 연구를 해오신 거죠? 그렇죠. 한국에 대해서 이제 야, 왜 이렇게 발전했냐면 대체로 답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기적과 그렇죠. 같이 발전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성과 자체는 기적 같죠.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고 경제 성장이 뭐 어마어마했고 또 국가 발전이 어마어마했는데 기적이라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이제 신학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같이 이제 사회과학자는 그런 기적과 같은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아직까지도 한국에 대한 발전을 설명할 때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가 계셨고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했고 멋진 기업가들이 있었고 국민들이 열심히 해서 기적같이 성과를 했다. 이거는 사실 멋진데 개도국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국이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 시기 이전에 해방 이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발전의 토대가 만들어졌는지 만들어졌다면 어떤 토대가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그 이후 시기의 발전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알고 싶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마음속에서는 그걸 세계 좀 어려운 분들하고 공유해야지. 한국의 발전은 글로벌 공공재다. 알려서 같이 이렇게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쭉 했고 그걸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해방 직후에 그 발전의 토대가 중요한 이유가 그게 또 지금 현 시대에 적용이 되기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시점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데 기존의 이제 설명들을 보면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하나는 속칭 어두운 시기다. 아무 일도 없었다. 망했다. 부패만 점철됐던 시기다. 선거 부패도 있었고 뭐 정치인들의 부패도 심했고 엘리트들 부패가 심했고 그래서 경제 성장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단정 짓는 쪽이 있고요. 크게 보면. 다른 한쪽은 물론 부패하고 조금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정부도 수립했고 한미동맹도 했고 또 수입대체 산업화도 했고 등등의 일이 있으니 좀 좋은 쪽을 바라보자 라고 얘기하는 쪽이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시기에 관련된 사료들을 굉장히 많이 컬렉션을 했는데 이제 컬렉션 자체는 뭐 몇십만 개인데 네. 그 중에 제가 알고자 하는 주제에 적합한 것들을 이제 추렸고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한 것은 이쪽 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그럼 뭐가 맞냐? 부패가 있었던 건 분명하다. 근데 경제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던 것도 맞더라. 국가 발전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던 것도 맞더라. 그다음에 이쪽처럼 부패는 좀 눈 감고가 아니라 부패가 극단적으로 심각했더라. 그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등의 중요한 일들이 벌어졌지만 이 부패는 조금 많이 심각했고 그러나 성장과 발전이 일어나니 그래서 이거를 부패 패러독스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부패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부패하고 조금 다른 유형의 부패였다라는 것도 알게 된데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궁금해지거든요. 네. 부패가 있었는데 어떻게 또 역설적으로
경제가 발전했다. 네. 그러면 어떤 시점부터? 거꾸로 생각하면 부패가 없었던 역사가 없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세계사를 다 봐도. 지금도 있죠. 예. 부패는 그렇죠. 근데 이제 보십시오. 기존의 그 학자들이 얘기할 때 많은 학자들이 부패 그러면 그냥 한 가지 정도로 생각해요. 뭐 이렇게 남의 것 뺏어가지고 뭐 권력자들이 남의 것을 뺏어서 그 정도. 그래가지고 무슨 나라가 잘 되겠어? 경제가 성장하겠어? 맞아요. 그런데 이건 부패 종류를 하나만 아시는 거예요. 부패는 크게 보면 4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축은 일반인들이 하는 축이고 또 하나는 조금 이제 엘리트라고 해서 국가의 주요 자원, 그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적 기능에 대한 접근을 좀 가깝게 하고 있는 분들이 예. 모든 사회에 계시죠. 예. 그분들이 하는 부패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하는 부패가 있고 쌍방에 하는 부패가 있습니다. 쌍방은 뭐? 네, XY축으로 보시면 이런데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일방적으로 하는 부패를 네. 얘기해 볼게요. 네. 우리가 개발도상국 가면 들고 튀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 예. 지금 IT 엄청난 다수가 들고 도망가죠. 예. 경제 성장이 일어날까요? 안 나죠. 그 막 들고 가는데 무슨 성장이 일어나요? 성장이라는 것은 자본이 축적된다는 개념인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하는 부패고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패티 세프트라고 해가지고 그냥 좀도둑질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엘리트들이 하는 부패가 있습니다. 이 부패는 좀 규모가 달라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1989년에서 90년, 91년 요 사이에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확 몰락을 하는데 그 소비에트 연방 국가의 그 엘리트층, 공산당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국가 자산을 빼돌려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 크게 빼돌린 사람들이 많죠. 이것도 그 나라의 경제 성장에 도움을 안 주겠죠. 예. 그 나라 그냥 곳간을 비워버리는 그쵸, 행위니까. 그쵸. 예. 이 두 개는 경제 성장에 전혀 이제 도움을 안 주는데 다른 두 개가 이제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는 쌍방이 하는 건데 예. 아마 개발도상국 가시면 제도가 이렇게 잘 발전이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죠. 예. 그러면 뭐 하나 이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 네. 사업하려고 해도 예. 아니 허가 하나 받는데도 너무 걸리니까 음. 그때 뭐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좀 챙겨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조금 찔러줘요. 그래야 빨라요. 그럼 예. 빨라요. 예.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스피드머니 해서 예. 급행료라고 번역이 됐는데 스피드머니형 부패인 거예요. 아. 경제 성장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이 맞아. 경우에 일어나요.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러게요. 왜냐하면 내가 사업을 어찌됐건 하려고 돈을 네. 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빨리 허가받아서 사업을 하니까 예. 근데 규모는 작죠. 예. 그래서 작게들 사업이 일어나서 비즈니스가 일어나니까 성장에 일부 도움이 되지만 이게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제도를 왜곡시켜버려. 이런 제도가 어디 있어요? 제도는 그야말로 시스템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걸로 하는 거는 제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큰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엘리트들이 이렇게 합니다. 야, 요번에 내가 한번 큰 사업 할 테니까 나 좀 밀어줘. 큰 비즈니스맨들이 정치인들한테 가요. 나 여기 100을 벌면 10 떼어줄게. 예. 나 밀어줄래 안 밀어줄래 하면 대체로 밀어줘요. 그러겠죠. 이렇게 해서 발전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이 대표죠. 중국? 아. 그래요. 중국은 대놓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학자 중에 네. 이제 유엔 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네. China's Gilded Age라고 중국의 황금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디테일하게 했고요. 네. 그럼 그 대놓고 했어요. 네. 몰래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도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물론 중국, 한국뿐만이 아니라 대만에서도 일어났고 싱가포르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그랬는데 1945년 한국이 해방된 이후로 미군정이 3년 있었고 48년도 정부가 수립돼서 이승만 정부가 끝난 게 1960년인데 이때도 벌어졌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승만 정부 시절에 경제 엘리트들이 정치 엘리트들과 서로 주고받는 행위, 정치 자금을 주고 개발 정책으로 보답을 받아서 산업을 일으키는 이거를 이 돈을 가리켜서 액세스머니라고 얘기를 하고 접근형 돈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냥 액세스머니라고 부를 수 있고요. 이거를 액세스머니형 부패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이 일이 박정희 대통령 이전 시기에 벌어졌고 그래서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의 틀이 마련되는 패러독스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제목을 부패 패러독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로비 문화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종의 어떤 그 산업의 발달을 위해서 그렇죠. 로비를 하고 그렇죠. 그 산업의 어떤 정책이 발달, 내가 수혜를 먹는 거고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러게요. 현재도 그러고 있죠. 예. 특히 지금
글쎄요, 오늘 주제에 벗어나면 안 되니까 짧게 얘기하면 미국에 이제 그 워싱턴 DC에 가면 그 H 스트리트라고 해서 그 거기는 이제 ABCD 뭐 이렇게 네. 거리 이름이 돼 있는데 그 로비 회사들이 많죠. 거기 있는 분들은 전직 뭐 국회의원 보좌관, 그러니까 상원의원 네. 보좌관 또는 뭐 고위 관료 출신들이 오셔서 거꾸로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하죠. 네. 내가 정치 자금을 줄 테니까 네. 우리 요번에 이거 하는 거를 밀어달라 해서 이게 근데 적법합니다, 미국에서. 로비스트법이 적법하기 때문에 뭐 공공연히 하고 있죠.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부패는 그러면 그런 류의 부패는 없어지면 안 되겠는데요. 아니.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로비라고 합시다. 로비는 법제화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 잘못 해석을 하면 야 개도국에서 그래? 부패했으니까 한국이 발전했네. 야, 그럼 우리도 부패하자. 이거 이제 학점으로 치면 이거 F 학점. 이해를 잘못한 건데 이걸 봐야 됩니다. 왜 부패했는지. 왜 부패했을까요? 제도가 없으니까. 그렇죠. 제도가 없긴 하지만 예전에 학교도 옛날 촌지 있던 문화도 보면 네네. 교사도 월급이 되게 낮았었을 때 이제 이런 네. 벌어졌던 일들이었는데 맞아요. 월급이 현실화되면서부터 촌지도 싹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뭐 가령 월급을 부패가 없도록 하기 위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공직자들이나 교사들의 월급을 현실화 또는 그 이상을 만드는데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오죽이나 사업이 하고 싶으면 뇌물까지 줘가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하고 싶어서 돈을 준 거지 그렇죠. 돈이 주고 싶어서 막 나는 돈을 너무 주고 싶어요 이런 비즈니스맨은 없습니다. 없죠. 최대한 비용을 낮춰야 이윤이 올라가기 때문에 비용 차원에서 그 뇌물이 크게 차지를 하고 있으면은 내가 갖고 있는 프로핏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 당연히 이건 안 하고 싶어 하는데 경쟁이 심하니까 내가 할라. 그렇지. 내가 이거 안 하면 제가 하니. 특히 한국의 경우는 조금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그럼 네. 그거에 네.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예. 1940년대와 50년대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오. 그리고 그 원인이 뭔지도 찾아봤는데 1940년대는 미국과 유엔이 원조를 줘요. 근데 어떤 원조를 주냐면 인도적 차원의 원조, 구호성 원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뭐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한테 원조를 주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호성 원조가 많아요. 구호성 원조라는 거는 당장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당연히 식량, 밀가루 같은 거, 그 다음에 옷가지, 그 다음에 집이 없으니까 뭐 미군들이 사용하는 천막 이런 걸로 이렇게 천막으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당시 일본이 갑작스럽게 패망을 하고 일본으로 급하게 도망을 갔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진공 상태가 벌어졌거든요. 그 진공 상태에서 많은 이제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평화롭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해방된 전국에서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서 폭력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 일어나죠. 그 야인 시대 나오던 그렇습니다. 그냥 정치 세력이 아니라 예. 꼭 폭력적인 세력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개발도상국에 가면 폭력이 상존하고 있죠. 항상 사회는 불안하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어려워요. 이런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인도적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산업 생산을 하려고 해봐야 지금 뭐 공장 시설 다 지금 마비가 돼서 스톱돼 있고 사람들은 들어가가지고 뭐 부품 해체해가지고 도망가고 이게 다 사료에 나옵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에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겠다, 생산 활동을 제대로 하겠다 한들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들고 튀는 아까 얘기한 그 부패 4가지 유형 중에 일반인은 좀도둑질 유형의 부패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엘리트층은 그 그랜드 세프트라고 해가지고 도둑질에 부패에 연루되는 그런 일이 있으니 산업은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지지부진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1950년을 기점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미국에서 원조가 바뀌어요. 근데 그건 왜 바뀌냐면 그때 사료를 보면 기존의 한국에 대한 생각과 이후의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정책 이름이 Reverse Course Policy예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역코스 정책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이 잘 안 되니 한국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처음에 미국이 일본의 원폭을 떨어뜨려서 패망을 시킬 정도로 적대국이었는데 냉전이 시작되니까 일본을 아시아의 안보의 핵심 축으로 다시 키워야 될 필요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래서 Reverse Course, 역코스 정책이라고 해서 일본을 재무장시키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일본이 중요하니 일본으로 아시아 안보를 커버하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주한미군을 빼죠. 그 한반도에 안보 공백이 생기니 결과적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났는데,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미국에서 이제 생각이 다시 바뀌죠. 아, 여기가 안보의 핵심 축이 되겠구나 해서 제가 그 확인한 사료에도 써 있는데, 한국을 민주주의적 정치와 자유주의적 시장을 체제를 만드는 하나의 그 보루로서 만들자. 그래서 이 나라를 군사적으로도 자기 그 셀프 디펜스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래서 원조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개발 원조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 그러니까 원어는 이제 디벨롭먼트 에이드라고 하고 한국어로 번역하면 개발 원조인데, 이건 그야말로 개발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의식주 해결하는 거를 차원을 넘어서요. 산업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뭐 항만 건설, 도로 건설, 철도 건설 이런 쪽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원조가 굉장히 재밌는 게, 기존의 연구들은 개발 원조 자체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연구들도 많은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니에요. 개발 원조가 너무 많았고, 그래서 경제 성장도 너무 일어났고 했는데, 자 보세요. 원조가 일어나면 경제가 발전하냐? 아니. 그러면 이 세상에서 원조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어디인지 아시죠?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쵸. 전 세계에서 원조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네. 지금 그렇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 1950년대에 그 당시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조를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많이 받으면 잘 된다? 그럼 많이 받은 나라는 다 잘 돼야죠. 그래서 많이 받은 거는 당연히 중요한데, 그게 유일하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요. 어떤 일이 그때 벌어졌냐면, 미국이 조건을 내세요. 이 조건은 어떤 문서에 써 있다기보다 모든 프로젝트 파일을 좀 전수조사하듯이 봤는데,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재정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운영 능력이에요. 재정 능력은 뭐냐면, 일단 당신이 우리 원조 사업을 하려면 재정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재정 능력이 없으면 너는 여기 투자를 못 할 것이고, 투자할 능력이 없으면 우리 원조 사업에 못 들어온다. 두 번째, 돈만 있다고 꼭 되지가 않고 운영 능력도 네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운영 능력을 어떻게 입증하냐? 첫 번째, 기존에 갖고 있었던 거. 그럼 기존에 갖고 있다는 거는 일제시대 때 그런 산업체에서 일했던 네. 분들이 기존의 능력이 있었다고 보죠. 어.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일본이 남기고 간 많은 재산들, 그 중에 산업재산이 있고, 뭐 부동산도 있고, 또 돈도 있고 이랬는데, 이걸 통칭해가지고 일본의 귀속재산이라고 하거든요. 귀속재산 중에 특히 산업재산의 경우에는 과거에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일을 하면서 가진 그 운영 능력이 있을 때고, 해방 이후에 이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갖게 된 또 운영 능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타깃이 돼요. 그래서 재정 능력과 운영 능력을 입증을 하면 참가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입증하면 계속 지원한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빵집을 열었어요. 네. 잘 만들어서 잘 팔아요. 그러면 돈을 벌잖아요. 재정 능력 입증했죠. 네. 운영 능력도 입증했잖아요. 그럼 또 원조 주세요 하면 또 줘요. 스타트업 투자 방식이네요. 그냥. 계속.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이 계속 받는데, 이걸 공정이라는 잣대를 두고 보면 불공정하죠. 그렇죠. 잘하는 사람만. 그렇지. 다른 사람 못한 기회 주는 건 아니고. 잘하는 그러나 거니까. 미국의 네.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공정을 떠나 니네는 일단 현실적으로 산업 생산성을 높여야 되니까 그 말은 써 있어요. 효율주의네. 네. 프랙티컬한 프로덕티비티를 올려야 된다,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타깃이 됐고, 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이제 명단들을 보니까 박정희 정부 시절에 많은 산업가들이 있었고, 네. 그 중에 일부는 또 재벌 기업을 일구신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가령 이병철 회장님 네. 같은 경우, 고 이병철 회장님 같은 경우는 제일모직이라는 회사를 처음에 1953년도쯤에 미국의 원조 자금으로 일단 창립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이분이 원래 좀 재력이 있으셨던 분이라서 네. 홍콩, 마카오 등지에 여행을 좀 다니셨었는데, 그 홍콩, 마카오 멋쟁이들을 많이 보신 거예요. 양복 쫙 빼입고 다니는. 그 양복지 만드는 실 이름이 소모사라는 거예요. 네. 한국이 앞으로 경제가 발전하면 저 수요가 크겠다라는 이제 그 판단을 하시고 한국에 와서, 당시 이제 유엔이 한국의 그 개발만을 위해서 만든 기구가 있었어요. 웅크라라. UN Korea Reconstruction Agency. 앞글자로 웅크라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웅크라 본부가 용산에 있었거든요. 그 찾아가서, 나 소모사
만드는 공장을 짓고 싶은데 도와달라. 음. 근데 아무도 소모사를 몰라요 그때. 그 시절에 뭐 그런 고급 양복지라는 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웅크라에서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태리 장인을 모셔. 그래서 당연히 알죠 이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태리 장인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영국의 기계를 들고 들어오고 일본 기술자들하고 협력해서 네. 우리나라 최초의 소모사 정직 네. 그 네. 공장을 만들어요. 네. 제일 모직 내에 만들어지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다냐?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생산을 잘해서 팔아서 돈을 벌었다. 이게 아닙니다. 조금 이제 다른 일이 벌어지는데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약간 제가 접근했던 새로운 툴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역사 얘기만 하지 말고 왜냐 현재에 대한 시사점이 필요하니까 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기존의 연구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한국의 1945년부터 60년까지에 있었던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평가할 때 한쪽은 완전히 망했다. 약탈 국가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해요. 프레데터리 스테이트. 네. 그래서 약탈 국가의 약탈. 시대였다. 네. 부패의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한쪽은 아니다. 좀 부패했지만 좀 그래도 중요한 시기 아니니 국가의 기틀은 왜 그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를까를 알기 위해서 이제 이분들의 그 연구물들을 좀 거의 전수로 검토를 해봤는데 네. 두 개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근거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시각의 문제가 있어요. 근거라는 건 뭐냐면요. 제가 어떤 주장을 하려면 그 주장의 근거는 뭔데라는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보통 근거가 역사면 역사적 사료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럼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훈민정음만 보자.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네. 뭐 해례본 이래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사료를 기존 연구에서 네.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주장을 하죠? 자기 주장, 아 그냥 스토리텔링. 우와. 그리고 근거로 제시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제시하는 연구들은 굉장히 이제 값진 연구들인데 그냥 자기 주장을 근거로 제시하는데 또는 기존 연구를 근거로 제시해요. 근데 잘 보세요. 기존 연구가 만약에 자기 주장으로 써 있는 글이면 이 글을 인용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만약에 자기 주장이 틀렸고 근거도 없이 자기 말을 그냥 쓴 건데 이거를 인용하면 또 이 두 다른- 개가 벌써 틀리죠. 네. 이 두 개를 인용하면 다음 연구가 이 두 개를 인용 세 개가 틀리죠. 네. 이런 일이 벌어졌다. 복제를 그러네요. 버리는구나. 그래서 네. 가령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한국학 교수 중에 유명하신 데니스 맥나마라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 책을 읽어보면 한국에 이런 엄청난 기업들이 막 나타났던 이유가 1950년대에 한국에 자유기업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그랬다고 한다. 네. 그리고 그 근거로서 제시한 자유기업법이 바로 그 이유라고 설명한 어떤 연구를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자유기업법을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헌법 자체에 물론 약간 한번 수정된 적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했기 때문에 자유시장법도 없고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지금 광범위하게 퍼져서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Why Korea, How Korea를 그 아직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이래서 발생해요. 그리고 데이터를 제시하는 경우도 없던가 일부 하던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이런 연구는 소중한 연구고 인터뷰 기록이 있는데 그 당시 일하셨던 분들의 인터뷰 기록이 있습니다. 오, 중요하다. 제가 제 네. 책에 이제 인용을 해놨는데 네. 그거는 그 제시한 책을 아직 못 봤어요. 어.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의 원인으로서는 근거 제시에 문제가 있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시각인데요. 네. 시각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어떤 거를 분석할 때 우리가 그걸 이제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네. 사회과학 이론이란 게 결국 시각인데 어떤 시각으로 이걸 볼 거냐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선글라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빨간 선글라스를 끼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파란 걸 끼면 파랗게 보이고. 그렇죠. 필요한 근거만 찾아가는 거죠. 네네. 그런데 기존에 연구하셨던 분들의 이 시각을 보니까 나는 이 시각이야라고 밝히신 분도 있고 밝힌 적은 없는데 그 시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시는 것도 있는데 그럼 이 시각이 뭐냐? 근대화 이론에
이라는 근대화 우리 많이 들었죠. 근대화, 많이 조국 들었죠. 근대화 네. 이렇게 해서 많이 들었는데 결국 그게 이제 처음에 막스 베버의 사상으로 시작이 됐다가 이게 미국 학자들에서 발전이 되면서 점차 어떤 얘기로 조금 발전. 변형이 되기 시작하냐면 막스 베버의 궁금증은 왜 자본주의가 서방에서만 이렇게 발전이 됐냐가 궁금했다면 이후 미국 학자들에 의해서 이 내용이 발전될 때는 미국이 약간 좀 다른 나라랑 달라. 우리는 니네보다 나은 나라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발전의 유일한 모델로 처음엔 서방 국가, 그러니까 서방하면 그 서구 유럽도 포함되는데 처음엔 서방 유럽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냥 미국으로 돼요. 미국이 일종의 신이 택한 나라고 부유하게 만들었고 했으니 우리처럼 되라. 그럼 어떤 방식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까지 죄다 미국처럼 바꿔라. 그래서 미국화를 시키려고 하고 이 근대화 이론이 전면적으로 세계에 퍼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45년 이후. 많은 개도국들이 해방이 됐을 때 원조 프로그램에 이걸 담아가지고 그래서 한국에도 그 근대화 이론가들이 와가지고 특강도 하시고 그 일을 하셨죠. 그런데 이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처럼 안 되면은 아닌 건가? 각 사회마다 문화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사정이 그렇죠. 다른데 그렇게 치면은 미국화가 안 되면은 발전이 안 된 거고 미국화가 되면 발전인 건가? 라는 질문을 갖는 와중에 접하게 된 이론이 이제 신제도주의 경제학 이론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경제학 이론이 아니고 신제도주의 경제학 이론은 국가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거시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수요 공급이 뭐 가격과 양이 만나는 데서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거시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걸 만드신 학자분들이 계속 지금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시고 계세요. 처음에 이제 더글라스 놀스라는 분이 90년대에 받으셨고 최근에 그 제임스 로빈슨 교수님, 다론 아세모글루 교수님 다 이거 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 얘기가 결국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근간은 뭐냐면 토마스 홉스가 이해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뭐냐면 상당히 기독교적인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남과 비교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더 많은 위신을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즉 자연 상태에 놓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확대된 게 바로 전쟁이고 그래서 이런 근본적으로 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상존하기 때문에 이런 작건 크건 소규모 분쟁이건 전쟁이건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해요. 이 토마스 홉스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회를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사회를 어떻게 보냐? 이 사회는 모든 사회는 그게 후진국이건 선진국이건 어떤 동양이건 서양이건 제도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제도에 따른 조직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제도라는 거는 뭐냐? 우리나라 뭐 지금 제도가 있잖아요. 네. 국정운영 제도가 있고 경제운영 제도가 있고 그에 따라서 정부 기관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있고 이러죠. 가령 축구 경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축구를 그냥 했겠죠. 누군가가. 점차 규칙이 만들어지고 자기들끼리 처음에 규칙이었겠죠. 그러니까 규범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를 이제 국가적으로 제도화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인 제도가 돼 있죠. 그래서 그 룰에 따라 축구를 하죠.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그 제도에 맞춰서 손 대면 안 되잖아요. 공에 손을 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제도가 있고 조직이 그 제도에 따른 조직이 운영되는 시각으로 봤을 때 전 세계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의 사회밖에 없었다. 하나는 접근이 제한된 사회가 있고 하나는 접근이 열린 사회다. 접근이 제한된 사회는 엘리트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인데 그 사회의 주요한 자원, 정치, 경제, 사회, 기타 주요 기능에 대한 제도, 조직에 대한 접근을 엘리트들이 차단을 하고 자기들이 독점해서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지대 추구를, 이권 추구를 해요. 그렇다면 접근이 열린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겠죠. 이런 게 열려 있는 사회겠죠. 하나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그 안 좋은 예지만 이해하기 쉽게 벌어진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월드컵, 대한축구협회 정확히 접근이 제한된 사회 그쵸. 원형이라고 보면 네. 그 누구나 접근 가능해요? 안 되죠. 아니죠. 네. 못 들어가죠. 현재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쥐고 그것도 힘으로 막고 있나요?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차단돼 있죠. 독점 기관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뭘 할 수 있죠? 선수 선발권, 그- 감독권. 그런 네. 거를 하기 때문에 음. 지대 추구가 가능하죠. 이게 네. 접근이 제한된 예. 질서 속에 엘리트들이 막아버리고. 근데 뭐가 문제였죠? 감독 뽑을 때도 다 제도적으로 했잖아요. 선거제도 통해.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죠. 우리 그 제도에 따라 했고 뭐가 문제냐. 일반 국민 뭐라고 해요? 그에 걸맞지 않은 사람이 갔다는. 이만한 부를 얻는 거에 상응 또는 그 이상의 역량을 갖고 있는 분이 하셨어야지 절차만 맞다고 되냐. 이 얘기인데 지금 바로 일반 국민은 그 접근이 열린 사회의 방식으로 했었어야지. 그 여기는 아니 왜 그게 뭔지 이러고 있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연구들은 이런 시각이 없는 거예요. 한국이 옛날에 접근이 열린 사회였을까요? 제한된 사회. 아주 제한.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완전 제한이죠. 40년대는. 그때 그런 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접근이 극단적으로 제한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 누가 통치했습니까? 1940년대? 군정? 미군정. 네. 아무나 들어가서 통치해요? 아. 그들이 뽑은 사람이 통치. 아, 미군과 약간 네. 이게 커넥션이 일본이 있었구나. 남기고 간 재산 누가 관리했어요? 미군이 가겠죠. 미군이. 그 누구나 가져가요? 안 됐죠. 그 다음에 그 당시 우리나라 산업은 뭘로 돌아갔죠? 원조. 그 누가 관리해? 그 아무나 가져가는? 그냥 인도적 지원으로 밀가루 이런 건 주는데 핵심 자원, 정치, 경제, 사회 기능에 대해서는 차단. 그러면 이승만 정부가 들어온 이유는 어땠을까요? 오픈됐나요? 아니에요. 그게 계속 가는군요.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50 당연히 그랬죠. 음. 60 당연히 그랬죠. 지금은요. 축구협회도 근데 그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따가 얘기할 텐데 지금 혼재하고 있어요. 아. 이게 지금 문제인데 현재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이따가 드리고요. 음. 그래서 신제도주의 경제학에서는 그 근대화 이론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부족하다.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다. 네. 왜냐하면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는다. 가령 근대화 이론에서 얘기하는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 신고전주의 경제학. 여기 지금 아담 스미스 써 있는데 예. 이분의 생각을 토대로 발전시킨 경제학 이론들인데 잘 아시잖아요.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되고 당연히 그 자율 조정 기능이 있어가지고 가격과 뭐 상품의 양이 만나는 곳에서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선이 움직이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유로운 무역. 그래서 자본이 축적돼 처음에 저축을 하면 그게 투자가 돼서 그 경제가 성장되고 당연히 그러니 원조를 주면 그게 저축이 돼서 투자가 되니. 근데 이 개도국가 이렇게 벌어지냐는 거예요. 개도국에서 어떤 일 벌어지나요? 원조 주면 들고 튄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딴 나라 빼돌리고 접근이 제한돼. 자원이 들어오면 땡큐 하고 빼돌리는 그렇죠. 경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내부에서는 그럼 어떻게 돌아가냐? 권력은 있는데 산업이 발달되지 않아서 내 권력은 이만큼인데 돈이 조금밖에 이 나라 공식 산업 부문에서 나오는 돈은 얼마만큼밖에 안 돼. 그럼 이걸 뭘로 채우냐? 딴 돈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게 이제 지대 추구인 거예요. 지대 추구라는 게 그 이윤을 자기들끼리 아, 좋은 질문이신데 근대화 이론이 얘기하는 지대와 신제도주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지대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근대화 이론, 즉 신고전파 경제학 이론만 학습을 하다 보니 지대는 아주 엄밀히 고전적 의미로는 땅 가진 사람 렌트, 예. 그러니까 부동산 소득이니까 아예 불로소득이다, 부족하고 비생산적이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대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은 이걸 포함해서 더 크게 광의로 보는데 일종의 엑스트라 인컴이에요. 그래서 대안의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안적인 상황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이게 렌트다. 그러니까 엑스트라 인컴이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K-pop, GD 아시죠? 예. 어마어마하게 막 멋진 음악 만들잖아요. 그렇죠. 음악 딱 들으면 GD 음악인 거 알잖아요. 알죠. GD의 음악을 만들게 하는 그 이제 K-팝들이 이런 막 독특한 음악들이 나오는데 그 창의력의 그 동기 유발이 되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그 창작 의욕일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적 동기 유발이 있습니다. 뭐죠? 저작권. 아마 제가 알기로 한 70년 보장해 주는 거. 네. 그러면 근데 그 천재들은 순간적으로 만들어요 음악을 뭐 몇 분 사이에 만들고 뭐 이른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70년간 이제 이 음악을 누가 부르거나 쓰기만 하면 돈 들어. 이것도 뭐예요? 뭐 한 거 없잖아요. 70년간. 근데 이것도 렌트인 거예요. 근데 그럼 이건 나쁠까요? 아니요. 이거는 창작에 커다란 동기 유발이 되고 투자에도 기술 개발에도 동기 유발이. 기술 개발 왜 해요? 로열티. 예. 그래서 지대에는 종류가 많아요. 예. 방금 얘기한 거는 독점 지대인 동시에 슌페터라는 학자 창조적 파괴 얘기했던 그
그분의 이름을 따서 슌페테리안 지대라고 표현도 하고요.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근대화 이론이 얘기하는 지대 추구는 그냥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좀 안 좋게 개입을 해서 비생산적인 이득을 취하는 거라면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생산적일 수도 있고 비생산적일 수도 있고 적법할 수도 있고 불법일 수도 있고 많죠. 그래서 이런 시각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이제 부패의 종류는 설명을 했고 이 시각으로 1940년대와 50년대를 봤더니 기존의 설명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은 부패에서 성장을 못한 게 아니라 특히 1950년대의 경우에는 생산적인 부패가 벌어져요. 이 언어가 있습니다. 개발학에 네. developmental corruption이라고 해서 개발 발전주의적 부패, 그러니까 표현이 잘못하면 부패를 옹호한다라고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부패가 아니라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는 부패라면 그걸 developmental corruption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나 이 산업 활동을 하고 싶으니까 미국과 유엔이 재정과 운영 능력을 입증만 하면 너 계속 내가 지원한다. 이러니 이제 막 경쟁이 붙기 시작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일본이 남기고 간 산업 재산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 중에 남한에는 섬유 공장이 많았는데 일제시대. 그러니까 섬유 공장들이 많고 네. 큰 공장이 많았는데 1940년대 안 팔려요. 이걸 팔려고 했거든요. 미군정에서도 팔고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도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요. 왜죠? 못 판 거예요. 사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때는 개발 원조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져와봐야 생산하기 어려워요. 물자 그 원료도 없고 그렇죠. 그것도 밤에 누가 와가지고 뜯어가지고 도망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생산 활동 잘 안 하려고 하는데 50년대에 미국과 유엔의 원조기구가 군인들하고 같이 왔잖아요. 그러니 공장도 지켜주고 생산 활동 이 디자인을 기획, 물자 조달 이거를 미국과 유엔 원조기구들이 직접 해요. 그리고 뒤에 국민이 바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 되죠? 내 재산권이 강하게 지켜지죠. 네. 그렇죠. 첫 번째. 그러니까 개도국에서 안 벌어지는 일이죠. 개도국에서 사업할 때 제일 문제가 도난. 도난이잖아요. 네. 그 실컷 생산해도 권력자가 와서 뺏어갈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는 지켜줘요. 그 다음에 거래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근대화 이론에서 잘 주목을 안 하는 건데 모든 경제 활동에는 거래 비용이라고 벌어집니다. transaction cost라고 해서 예전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는데 이게 지켜질지 모르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누구 딸려보내요. 얘가 지키는지 아니. 이게 다 돈 들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그런 거 해요? 우리 종이에 사인만 하고 끝나잖아요. 왜 그래요? 제도적으로 지켜지도록 돼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 50년대에 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개도국에서는 내가 원료 조달을 하기 위해서 내가 뛰어야 되고 허가받기 위해서 관공서 가서 스피드 머니도 줘야 되고 생산했는데 또 누가 와서 도둑질 할 수도 있으니 또 누구 시큐리티 가드 고용해서 또 지켜야 되고 그렇죠. 그때는 이런 일이 잘 안 보여요. 뭐 도둑질이 없는 시대다 이 뜻은 아닌데 적어도 미국과 유엔의 원조기구가 했던 그 대형 개발 사업들은 누가 그걸 뺏어가요? 어떻게 뺏어가요? 도둑질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거래 비용이 낮아지고 재산권이 강화되니까 그 일제시대 때 일본이 남기고 간 초대형 그 방직 공장들이 12개가 있었는데 뭐 작은 것들 중소형은 더 많고요. 이 초대형 방직 공장이 언제 다 팔리는 줄 알아요? 6.25 때. 제가 그 기록을 봤더니 전쟁 3년 기간에 거의 다 팔립니다. 아이러니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팔려요? 그 당시에 물론 피난도 가고 했지만 산업 활동이 이미 일어나요. 미국과 유엔의 개발 원조는 1950년 12월부터 시작돼요. 그 산업 활동이 일어나요. 그 전쟁이 났다는 건 미군이 개입하면서부터 그렇죠. 미군이 한국을 지켜준다라는 그렇죠. 그 시그널을 주자마자 팔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1951년, 2년에 제일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53년 이렇게 좀 소강 상태인데 그런데 보세요. 그 당시는 접근이 제한된 사회 질서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미군한테 로비해야죠. 그것도 있었고요. 그 기록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오는 그 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료를 독점해요. 누가 독점을 하냐면 혜택받은 사람들. 재정 능력과 운영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원료 불화의 기준을 가령 어떤 식으로 제시를 하냐면 방축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감는 그 개수 많은 순으로 당연히 큰 돈 있고 큰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져가시죠. 그러면 이미 있으신 분들은 더 더. 축적할 수 있는 삶이. 그리고 그때만 해도 생각해보면 물류를 생각해보면 배라는 게 많지 않은 시절일 거니까 쌀 같은 거 원조 들어왔다면서요. 네. 그러면 이제 뭐 홍콩 거쳐서 쌀이 들어오면은 배가 들어오고 나면 뭐 나갈 때 빈 배로 갈 수는 없으니까 뭘 싣고 나가는 게 돈이 되니까 이걸 싣고 뭐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수출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1950년대 지금 그 일이 딱 사료에 써 있는데 없었어요? 그걸 50년대는 도둑질이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겠죠. 있어요. 여전 도둑질이 없는 시대는 없죠. 음. 그런데 산업 생산이 이거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그때 모든 지표가 올라갑니다. GDP 올라가고요. 국민소득 올라가고 건설 뭐 집도 많이 지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짧으니 다 얘기 못 하는데 사료들을 보면 그때 발전, 성장이 일어났다는 기록은 무궁무진하고요. 특히 1950년대 중반만 해도 UN 그 웅크라라는 UN 한국 재건단이 했던 프로젝트 개수가 3,833개인가요. 전국 각도에서. 우리나라 안 크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그러면 재정 능력과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만 원조를 줬나? 그건 또 아니에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요건을 못 갖춘 사람한테는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또 저기 물자도 주고 여기에 집중을 했는데 여기도 줘요. 그래서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이렇게 중소업체들 중에 그 대출해준 기업들이 2, 3년 내로 갚더라. 그래서 현재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보다 더 잘 돌아가고 있더라. 라는 기록도 있어요. 이거 다 성장의 기록이에요. 근데 의문인 게 네. 미국과 유엔은 저희 한국의 이 재정 능력과 운영 능력을 키워주면서까지 이렇게 개발 원조를 퍼부은 이유가 뭘까요? 꼭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렇죠. 그거예요. 그 모든 사회- 정책은 매크로 레벨, 메소 레벨, 마이크로 레벨 이렇게 보거든요. 매크로 레벨에서 1950년 한국 전쟁이 벌어지면서 싹 바뀌어요. 네. 뭐냐면 이 안보의 핵심 축이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살려야 된다. 살려야 된다. 그래서 딱 써 있습니다. 이거는 매크로 레벨은 딱 그 문서에 써 있는데 한국이 군사적으로 셀프 디펜스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바꿔야 된다. 그래서 개발 원조 하자라는 말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개발 원조가 시작된 거고. 그래서 기존의 연구들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뭐 그 당시에 한미 간의 충돌이 많아서 이승만 대통령이 특히 뭐 고집이 많아서 뭐 미국 원조기관하고 부딪혀서 일이 잘 안 돼서 된 개발 사업이 없다 그러는데 이거 반은 맞아요. 충돌은 엄청나게 많고 굉장히 비난하는 문서들도 많아요. 이승만 그 대통령 원조를. 아니요,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고집불통이라 까다롭다. 일하기 어렵다라는 문서들도 많은데 현장에서는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50년대 중반에 3,800개가 넘는 개발 사업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 충돌한 건 충돌한 거고 이건 이거대로 했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1960, 70년대와 40, 50년대 원조의 차이 중에 하나가 60, 70년대는 우리나라가 기획합니다. 정부가 기획하고 경제기획원이 기획하고 네. 또 기업들이 먼저 기획을 해서 네. 정부에 제안을 해서 원조를 활용해서 산업을 일으키는 방식이라면 1950년대의 경우에는 원조기관이 기획합니다. 우리나라가 역량이 안 돼요. 그 말이 써 있어요. 일제시대 때 여기 산업 역량을 키워주지를 않아서 그 역량이 갖춰진 사람들 찾기가 쉽지가 않으니 한국 사람들이 친일 잔재를 다 청산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어렵다라는 기록이 미군정이 써놓은 기록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아직 그 역량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 원조 사업의 총괄 계획을 미국 원조기관들, 유엔 원조기관들이 다 직접 했고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참여를 했고 일부 뭐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낸 이병철 회장님의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고 정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 보조적이었던 거는 아니고 자기가 주도해서 했던 사업들도 다수 발견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생각하면 당연한 게 예를 들어 우리가 아프리카에 뭐 해주고 싶은데 너희 나라 뭐 신발 공장 뭐 이런 거 만들어서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그 신발 공장 운영해본 사람이 있다던가 그렇죠.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그렇죠. 가진 사람이 있다던가 그렇죠. 있어야 가장 확률이 높을 테니까 그렇죠. 먼저 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기존 사회잖아요. 투자를 갑니다. 근데 전액 투자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 20%, 30% 투자하면 70%는 우리가 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 투자를 해야 그렇죠, 그렇죠. 그걸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조건을 내세우고 했었죠. 그러니까 목적성이 없는 그냥 구호를 위한 원조는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의미는 있죠. 당장 굶어 죽는 사람 살리고 해서 좋은데 그걸로는 개발이 경제 안 개발까지는 됩니다. 힘들다. 그러면은 지금 다른 나라 개도국들 있잖아요. 예. 거기 수많은 이제 기업이 도와주고 있는데 네. 왜 그렇게 좀 경제 개발 같은 것들로 하는
시스템들은 별로 없죠. 많이 안 보이는 거죠. 개발도상국이 이제 리미티드 액세스, 그러니까 접근이 제한된 사회 질서를 형성하고 있고, 그야말로 주요 자원과 정치 경제 기능을 엘리트들이 장악을 하고 있으면서 생산적인 활동에 크게 집중을 안 해요. 그래서 사실 사회가,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권력과 제도 간의 절충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건 모든 사회가 그런데, 만약에 이런 개발도상국이라면 엘리트층과 제도 간의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절충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즉 제도들이 그렇게 디자인이 되기 시작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그걸 원해야 돼요. 그걸 통해 또 얻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단지 원조가 일어나서 산업만 일어났냐? 그게 아니죠. 그랬더니 관련 법들이 만들어지고, 그랬더니 또 그 관련 법에 따른 또 다른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그랬더니 무수한 상업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시장에서 개인들의 상행위가 벌어지고, 그랬더니 시골에 있는 청년들이 상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 가서 정착하기 시작했나 봤더니 다 공장지대예요. 그래서 돈 벌고 주경야독해요. 그래서 돈 이제 보내서 동생들, 가족들 살리고, 또 그때 농지개혁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작농으로 돈을 벌어서 또 서포트를 하는 좀 선순환이 돌아갔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개도국에서 이렇게 안 벌어져요. 근데 당시에 네. 한국도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고 예, 하셨잖아요. 예. 그럼에도 원조를 통해서 예. 경제 개발이 이루어졌잖아요. 예. 뭐 어떤 희망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지점인데, 네. 이분들이 당연히 이제 잘 되고자 하는 개인의 욕심도 있었을 거고, 그러나 잘하면은 더 잘 될 수 있다는 기회창이 열려 있었죠. 아, 그쵸. 그때 경제인들 중에 일부는 정치인이 되기 시작해요. 자유당 국회의원이 겸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잘했다를 떠나, 그때는 이제 그야말로 아주 이제 처음 새로운 시대가 열리니까 내가 이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겠다라는 꿈을 꿀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나 난세의 영웅이 되겠다. 네네. 네, 다들. 네. 내가 이 나라의 한번 정치적 주역이 되겠다, 또는 산업의 주역이 되겠다, 이런 욕심을 꿀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기유발이 강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단지 몇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이제 없지만은 그 회사에 취직했던 분들 중에서도 또 나중에 중견기업 만든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 나중에 60년대, 70년대 그 기업들, 산업들 보면 쫙 연결돼요. 이렇게 커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반이 만들어진, 그러니까 인적, 물적,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던 시기였어요. 부패했지만. 그러니까 부패 패러독스가 일어났던 시기. 그 부패 패러독스가 그러면 지금 개도국들에게는 시사점이 있죠. 그러니까 부패를 하면 성장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쵸. 부패할 정도로 큰 기회가 벌어졌던 이유가 뭘지를 생각해야 돼요. 저는 그 재정 능력과 운영 능력을 입증했을 때 또 지원하는 거는 굉장히 시사점이 크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최근에 SK의 최태원 회장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가에서 지원할 때 그렇게 짧게 쪼개가지고 다 줘버리면 성과가 안 날 수도 있으니 좀 집중 지원을 해달라. 성과를 내는 쪽에 집중 지원하면 얘들로 인해 파생 효과가 난다라는 네네. 말을 하는데, 제가 그거를 TV에서 보면서 맞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곳에 진짜 집중 투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네네. 경제 개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네, 예.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하나 이제 설명을 해보면, 네.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을 했을 때 네. 이자 소득이 들어오는 이유는 예금만 하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각종 제도들이 은행법, 뭐 민법 등등에 의해서 은행으로 하여금 그런 영리 활동을 통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약관이라고 하죠.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제도적 메커니즘으로 나한테 이자 소득으로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산이 필요는 하죠.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 크게 세 개의 자산이 있었어요. 하나는 일본이 남기고 간 귀속재산. 이거는 뭐 그때부터 똑같았겠죠. 40년대, 50년대. 그다음에 원조는 바뀌었다고 했죠. 처음에 구호성 원조인데 구호성 원조 더하기 개발 원조가 됐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제도적 메커니즘이 벌어지냐면, 좀 되는 사람, 있는 사람한테 집중 지원을 하니까 산업 활동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부패가 벌어지냐. 처음에
1940년대 도둑질형 부패가 액세스머니형 부패로 바뀌는 거예요. 경쟁이 심해지니 뇌물을 줘서라도 내가 이 사업을 따내고 유지 발전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네. 부패 유형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력과 제도의 합의를 통해서 모든 사회가 유지가 되는데 산업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지원하는 쪽으로 권력과 제도가 합의가 일어나야 된다 이랬는데 그렇게 일어나요. 제도들이 이 산업을 뒷받침하는 제도들이 막 만들어져요. 근데 재밌는 게 내용을 보면 네. 다 엘리트들한테만 좋은 거.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좋은 거. 지대 추구네요. 로비한 사람한테 좋은 게 나오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부 가진 사람들, 네. 갖춘 사람들한테 좋게 되지만 어찌됐건 그걸 통해 일부 기업들이지만 그들이 크고 그래서 하청 기업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가 그때부터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이 일어나니 하청 조직들 만들어지고 상행위가 성행하니 결혼도 많이 일어나고요. 주택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수도권이 커지고 보소매업도 발달하고 국가가 이렇게 발달했다. 그러니까 제도와 산업과 이렇게 돼요. 그냥 단지 근대화 이론 얘기처럼 뭐 돈을 넣어서 저축에 투자 이게 아니고 인간 사회는 이렇게 벌어졌다. 우리도 혜택을 보는 게 뭐냐면 그렇게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산업 때문에 고속도로라는 걸 건설하게 되는 거잖아요. 물류비를 줄이려고. 네. 물건이 있고 예. 팔아야 되니 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고속도로가 없었다고 하면은 지금 과연 우리가 택배비를 이제 2,500원 내고 물건을 받을 수 있을까? 안 되죠. 그게 안 되겠죠. 물류비가 떨어지니까 결국은 산업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잖아요. 네네네네. 실제로 그 시기 보면은 도로 건설, 그러니까 그 교통과 관련된 인프라 건설이 막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60년대야 경부고속도로 등등을 만들었고요. 예,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부패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1950년대에 부패 패러독스 현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국가 발전에 토대가 마련되는 일이 벌어졌다. 단 굉장히 심각한 부패 가운데 벌어졌다. 그러면 박사님 지금도 개도국들을 위해서 이제 다방면으로 네네네. 힘을 쓰고 계시는데 네. 그러면 보시기에 어떤 식으로 원조가 이뤄져야 경제 개발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이제 사석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대형 교회는 헌금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죠. 근데 이게 구호성 원조로 나가는 경우가. 근데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 극단적인 그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당장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 밑빠진 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가 어떤 사회냐를 알아요. 바로 접근이 제한된 사회라 접근이 제한된 사회는 일부러 그걸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독재자의 핸드북이라는 책이 있는데 딱 이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개도국은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서민들이 못 사는 걸 방치해요. 왠 줄 아세요? 자기들만 잘 살려고? 네, 그래야 원조가 들어. 원조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자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예산 들여서 살려야 될 사람을 기부로 살려준다니까 아유. 그걸 끊어지면 빈곤이 거기 국가의-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런 거죠. 빈곤이 끝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그렇게 돌아가요. 안타깝네요. 그러면 진짜.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국가라고 해놓고 하면 구호업체들도 계속 구호를 가져오고 기부금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빈곤층이 필요한 거고 네. 그 국가 입장에서 빈곤층이 있어야 또 후원을 받으니까 이게 인 거고 서로의 이윤이 맞아 떨어져 버리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1950년대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제가 이거를 사회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다 했잖아요. 네. 모두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선한 마음 그거를 분석하지는 않았어요. 그다음에 또 한국인들의 특유의 근면성과 능력을 분석하지는 않았는데 사회과학적으로 어떤 동기 유발이 됐을까 자본에 집중해서 봤거든요. 네. 이분들의 자본이라는 그 포인트만 보면 돈이 더 벌리고 기회창이 계속 열리니까 동기 유발이 되잖아요. 그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 즉 개발도상국의 엘리트 눈에 산업을 일으키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느끼게끔 원조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난 이거 지원을 해야 되네. 그래야 내가 더 돈이 더 들어오네. 아까 얘기한 대로 권력은 이만큼 있는데 공식 부문에서 생산되는 만들어지는 그 자본이라고 할까 그 인컴은 요만큼이니까 이걸 채우기 위해 딴짓거리를 하는데 공식 부분이 이렇게 커져서 그로 인해 들어오는 소득도 충분히 내가 권력에 상응하게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엘리트층이 판단을 하면 이거를 하려고 해가지고 그러면 글로벌 기부단체들도 이제 헤게모니가 개발 투자의 관점으로 좀 바뀌어주는 투자로. 것도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을 하고 손 잡아요. 부패한데 현실에서는 이 사람들하고 손 잡아야 돼. 시간 속에 이분들이 사라져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시간 속에 돼야 돼. 근데 사실 여윳돈이 생기면 기부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면 원조를 하는 기업들도 그렇고 공부가 필요한 거네요. 사전조사도 충분히 그럼요. 필요하고 그냥 무작정 하는 네네. 게 아니라 이 지점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데 국제기구에서 지금 이제 두 개의 큰 축이 대립하고 있어요. 뭐냐면 여전히 미국식 근대화 이론에 천착해서 부패가 많아? 강력한 법제도, 사법제도 만들어야 되고 경찰을 만들어야 되고 니네 민주주의가 없어? 야 선거제도 안에 우리가 가서 감시한다. 이 파가 있고요. 신제도주의 경제학파가 있습니다. 그건 이거 방금 제가 쭉 설명한 개도국은 그렇게 그 사회 질서가 그렇게 돌아가는 데가 아니야. 너 이렇게 하면 다 반발한다. 자기들한테 해가 된다고 생각. 이미 엘리트가 장악한 사회인데 네. 이거 하는 순간 자기들한테 해가 되는데 하려고 들겠어요? 해도 변형시켜 버리지. 할게요 해도 변형시켜 버린다. 대한축구협회죠. 원조를 아예 선거제도를 했는데 변형시켜놔. 베트남은 어떻게 보세요? 한국 베트남이 제가 지금 굉장히 주목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 연구랑 다른 네. 내용인데 제가 이제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많은 나라는 아니더라도 그 조금 몇 나라를 보면서 이분들이 약간 한국분 같아요. 볼 때마다 놀래요. 악착 같고. 어.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그냥 이렇게 설명할게요. 강의실에 100명이 앉아 있는데 네. 강의 내용은 똑같은데 누구는 악착같이 막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있죠. 누구는 있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사람 차이예요. 네. 근데 나는 했으니 똑같이 결과가 왜 안 나와? 이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베트남이 한국 사람처럼 그런 악착 같음이 있어요.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자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예를 들면 뭐 라틴 아메리카에 가면 오늘을 즐기자. 맞아요. 오늘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오늘을 즐기자라고 하고 우리는 오늘 좀 희생 좀 하자. 동남아에서 사업해 오신 분들은 알 건 뭐냐면 다른 일반적인 나라들은 갑자기 애가 오늘 출근 안 해요. 네. 그럼 또래 동료들은 다 알아요. 걔 오늘 생일이야. 얘네가 오늘 누구 생일이야 그러면 그냥 안 오는 날인 거야. 사장한테 말도 안 해. 근데 베트남은 그런 문화가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만 하더라도 동남아시아 월급이 베트남이 1등이 아닌 걸 알고 있었는데 상승률이 엄청 빨라지니까 네네. 지금 아마 1등일 거예요. 임금 상승도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전수해 주려고 그래서 베트남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악착같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얻어가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래요. 네. 보람이 있으시겠다. 보람도 확실히. 있고 뭐 저는 사실 미미하고 이미 베트남이 보여주고 있는 굉장한 성장의 잠재력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네 저는 사실 그래서 현재는 그 나라 굉장히 주목하고 그러면 중국이라는 그러니까 한국도 있었지만 나중에 중국이 그렇게 컸고 그다음에 예. 베트남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 네. 그 다음에 좀 제2의 베트남처럼 또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그거 지금 영향. 찾고 있어요. 아 그래요? 사실은 네. 책 자체는 사회과학적으로만 보려고 했지만 나라마다 그 사람이 다르지 않던가요? 다녀보시면 그러게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좀 우리 같은 사람이 대화가 되니까 먹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유사한 나라를 찾고 있는데 아직 이렇게 딱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면 인도라는 나라가 제2의 중국이 되기 쉽지 않다 보시는 거예요? 인도 제가 이제 전문성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다민족의 다언어의 아 그렇지. 사회적 규범, 즉 제도라고 하는 거는 공식 제도와 비공식 제도가 있는데 공식 제도는 이제 법 뭐 이런 네. 것들이고 비공식이 규범인데 네. 인도를 관통하는 하나의 규범이 있나요? 복잡다단 달라요. 예. 스펙타클하죠. 각자 다르게 행동하고 있고 음. 중국은 민족은 많지만 거기도 아이러니가 벌어지는 게 그 독재 국가 아니에요. 네. 공산당 독재를 하다 보니 강력한 물리력으로 억압을 해서 통제를 해버리니까 석가가 일사불란한 나는데 인도는 아니잖아요. 이제 과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네. 현재에 대한 시사점이 이게 지금 너무 큽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인데 그 이론이 주는 시사점이 있고 그 당시 역사가 주는 시사점이 있는데 네. 현재 아까 제가 질문을 가볍게 했지만 한국은 어떤 사회 질서를 형성하고 있을까요? 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픈 액세스 오더 그러니까 접근이 열린 사회 질서라는 거는 그 주요 기능, 정치 사회 기능에 대한 접근과 제도에 대한 접근과 조직에 대한 접근 그리고 자원에 대한 접근이 오픈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래 모든 관계가 비인격적, 비개인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없다 이 뜻이 아니라 네. 시스템적으로. 적어도 그렇죠. 공적인 관계는 인간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도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내가 너랑 친해서 내가 너를 아니까 이걸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몰라도 당신이 요건이 되고 이 일이 할 필요가 있다면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포용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내가 이 사회에 그쵸. 포용되고 있구나. 그 다음에 그런 여러 다양한 조직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데 그 접근도 가령 정치 모두가 참여해서 우리가 투표는 하지만 그 직책에 있어서만큼은 자격 요건이 안 되면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고도의 자격을 요구를 하죠. 이게 이제 오픈 액세스 오더의 다양한 특징들인데 현재 한국은 기업은요 그 접근이 열린 사회로 거의 변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네. 그렇게 안 하고는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삼성, 현대, SK랑 협업하는 이유가 친해서 그럴까요? 서로 돈이 아니, 되니까. 아니, 서로의 그게 니즈가 맞아서고 그래서 인간관계는 부수적으로 형성됐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렇지 않은 주요 분야들이 있어요. 정치권이 지금 문제입니다. 특히 심한 게 공천제도입니다. 그 가령 공천이라는 거는 뭐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등등이 있는데 이 자리들이 요구하는 그 역량이라고 할까요? 자격 요건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다뤄야 되는 일이 바로 경제고 산업이고 국가 발전인데 공천을 어떻게 주냐? 제한됐죠. 권력자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 공천을 받기 위해서 권력자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 인간관계에 또 천착을 해서 그렇죠. 거기서 부패도 벌어지고 그 다음에 말할 때도 국가 발전 얘기해요. 정치권에서 어떤 국가 발전의 담론이 나오나요? 다 개인 이슈잖아요. 누가 사법적으로 문제가 그렇죠, 있다 그렇죠. 없다. 굉장히 괴리가 크지 않나요? 우리나라 경제 산업 돌아가는 것과 여기에 주요 이슈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맞아요. 사법 이슈 제일 많죠. 그 다음에 개인 평가 굉장히 많죠. 이 얘기는 우리나라 정당은 대놓고 뭐 친 누구 얘기 막 하잖아요. 누구랑 가깝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 결국 인간관계로 자기들은 정치를 한다는 걸 대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건 조선시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딱 조선시 분당 정치랑 똑같은 예, 거예요. 지금은 이 산업, 사회, 국가, 세계가 이렇게 접근이 열린 사회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이거를 서포트를 못하고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어떻게 준비하나요? 어떤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여기는 잘 보이면 그냥 공천을 줘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 국회의원. 예. 그러니 가서 그 역량을 못 갖춘 분들도 많고 그러나 못 갖춘 분들도 많고 그리고 잘 보였을 때 공천이 되니 잘 보이는 쪽으로만 돌고 개인 이슈로 돌아가고 이 괴리가 커요. 그래서 그럼 이게 왜 이러냐? 제도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받쳐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 그 다음에 그 선거 관련법, 그에 따른 당헌 당규가 이렇게 권력자들이 이렇게 공천할 수 있게 받침을 해주고 있어서 그러거든요. 이 제도를 바꿔야 돼요. 대한축구협회가 좋은 예라니까요. 저렇게 된 이유는 저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돼 있어서 그래요. 사람을 바꿔버리면 또 다른 그가 나타나요. 그렇죠. 그 사람을 바꾸면 이 제도가 유지되는 한. 네. 접근이 제한된 사회 질서는 그렇게 유지되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어서 그래요. 접근이 열린 사회는 이 제도가 혁파됐기 때문에 이 제도가 이 사회가 나타난 거예요. 옛날에 그 이병철 회장님이 했던 말인데 네. 정치는 삼류다? 네. 그 얘기인 거잖아요. 현재 지금 기업은 인류고 네, 여기다. 네. 예.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 좀 모델, 정치 모델을 좀 따라가는 게 그나마 좀 열린 저는 북유럽 곳일까요? 국가들. 북유럽. 예를 들면은 뭐 북유럽 꼭 아니더라도 네. 독일, 스웨덴. 예를 들어서 거기 뭐 사천 예. 친하다고 누구 공천하고 뭐 출마하는 사람이 내가 뭐 큰 꿈을 꾸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거기서는 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아, 근데 국민들 자체가 애초에 그런 생각이 거 이미 거기는 접근이 열린 아니, 사회가 상징이 되기 사람들이. 때문에 예. 왜 공직을 개인이 무슨 꿈을 꾸고 그런 소리를 하지? 우린 대놓고 그러잖아. 뭐 용 꿈을 꿔야 돼. 그 북유럽 공무원들 그 정부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딱 칼퇴하시고 그렇죠. 딱 할 일만 하시고 네네네. 워라밸이 아주 잘 맞춰져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도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모든 인간관계를 조형하는 억제와 인센티브 메커니즘이에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관계 있죠. 여러 분야에 그거를 조형하는 억제와 인센티브 메커니즘. 즉 북유럽 국가들은 개인적으로 정치를 대했을 때 큰 손해를 보든가
비개인적으로 일만 잘했을 때 큰 득을 보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돼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했을 때 공천이 다시 또 오죠. 되는 네. 득을 보고 네. 비개인적으로 하면 저 친 누구 아니네 날려. 제도 때문에 그래요. 진짜 좀 고질적이고 네. 심각한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좀 바뀔 때가 되겠는데 아직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 수준도 계속 이렇게 좀 계몽급 되면서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누구랑 친해요 하는 사람 안 뽑아주는 국민들이 나와야 네. 이제 알아서 바뀌기 시작하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될 국가 비전은 음. 접근이 열린 사회로 전면적인 사회 질서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고, 그를 위해 우리 사회에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접근이 제한된 사회 질서를 뒷받침하고 있는 제도 구조를 혁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비전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이론은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더글라스 노스, 제임스 로빈슨 등등의 신제도주의 경제학자들의 말들을 취합해서 섞어보면 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바꿀 생각하지 말고 제도를 바꿔놓자. 제도를 바꿔야 돼.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최근에 요새 드라마를 계속 봤던 게 뭐냐면 육룡이 나를 잘 보고 있었어요. 옛날 거 아닌가요? 근데 다시 보니까 너무 재밌어. 그래요? 그 정도전이 맨날 했던 말이 지금 이 말인 거잖아요. 고려에 맨날 검문세족 얘 날리고 보니까 또 똑같은 거 또 나오고 백성들은 계속 고통스럽고 얘를 암살했더니 또 이러고 왕 바꿔도 똑같더니 이거 안 되겠다. 고려를 날려버리자. 조선을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네. 유튜브 첫 출연하는 시간 네, 첫 아니에요? 어유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내가 아까 시간 지금 내가 이게 넘었을까봐. 진짜 마지막으로 이 책이 또 네. 이 사료를 엄청 찾아보시고 쓰시고 그 옛날에 박사학위 딸 때 논문을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검증된 내용들이고 학자들에 의해서 검증이 된. 심사에서 아주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은 이런 귀한 도서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첫 출연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많은 또 아마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네. 많은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고 여러분 책 한번 꼭 읽어봐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아마 고정 댓글에 넣어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